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최후의 선택을 한 남자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아왔네요. 그래서 조용히 지난 해를 정리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40대 초반, 지금의 나이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됐어요. 제가 했던 선택 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고르자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 인생도 쉽지 않았겠구나 싶으시죠? 요즘 이혼은 대수가 아니라고 해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수십 번의 번뇌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결혼이 신중했던 만큼 이혼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희 부부 사이의 답은 이혼이라는 하나의 결론만 나오더라고요.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저는 부모님처럼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배신을 겪고 나니까 너무 사람을 믿었나 싶더라고요. 제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평범했어요. 부모님과 저, 남동생, 여동생, 다섯 식구가 평범하게 지냈거든요. 아버지께서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특히 책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늘 나이별로 읽을 수 있는 권장 도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이면 저희를 불러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주말 아침에 TV 보기 전엔 항상 책부터 보라고 했었지? 다들 얇은 책이라도 한 권씩 읽어. 그때는 아버지 깊은 뜻을 모르던 초등학생이라서 아버지의 말에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집에서 책 안 본다는데 왜 우리 집은 매일같이 봐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괜한 거 시킬까봐 그래? 항상 책을 가까이 해야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책 봐도 학교에서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오늘만 그냥 좀 TV 볼게요. 어허, 너희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면 책부터 봐. 책 다 읽으면 리모컨 줄 거야. 아버지는 주말이면 유독 책을 보는 걸 강조하셨어요. 초등학생이던 저는 아버지가 왜 책을 강조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잘 읽었는지 질문까지 하는 아버지 때문에 잔머리 쓰지도 못하고 전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책 읽는 습관이 공부에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동생들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장래 희망인 선생님이라는 꿈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일도 잘 풀린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하더라도 늘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봤었죠. 그러던 중 30 초반에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아내였어요. 아내는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 첫 만남에 느껴질 만큼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첫 소개팅 날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어딜 가나 보니까 아내는 길에서 나무를 팔고 있던 할머니께 다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나물 한 바구니에 얼마예요? 이거 내가 다 손질해둔 나물인데 한 바구니에 7,000원. 다 손질하신 거예요? 와,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더 깔끔해요. 저 이거 한 바구니 주세요. 젊은 아가씨가 잘 볼 줄 아네. 고마워. 아가씨 복 받을 거야. 제가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가 맨날 밥 해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야무지구먼. 아내는 길에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보고 달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무를 한 바구니 사면서 할머님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더군요. 나무를 한 봉지 받아든 아내는 저와 같이 걸어가면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길에 서 있으셨죠. 제가 할머님들이 뭐 파는 것만 보면 꼭 하나씩 사야 마음이 편해서요.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보였는데요. 정말요? 괜히 오지랖 넓어 보이진 않았어요? 에이, 전혀요. 마트 가도 손질된 나물 사려면 양도 적으면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요. 그 정도면 정말 횡재하신 거예요. 저도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어머니 자주 도와드려서 알거든요. 엄청 가정적이시네요. 요리 좋아하는 남자 드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자주 도와주셨어요. 가정적인 아버지를 보고 잘하셨네요. 엄청 멋지세요.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그런가 선생님이란 직업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늘 배우려고 노력해야죠.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좋죠. 저도 주말이 휴일이라서 시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사려 깊은 아내 모습에 첫인상이 엄청 좋게 남았어요. 그렇게 아내와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첫인상처럼 정말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바빴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 먹었어. 아우, 밥 먹을 시간도 없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찌개랑 밥 해놓을게. 뭐? 늦게 끝날 텐데 뭐하러. 난 괜찮으니까 그냥 자. 어차피 난 동사무소 칼퇴근이라서 그 시간에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와. 아내는 혼자서 자취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바쁠 때면 끼니를 챙겨주겠다면서 밥을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밥은 챙겨 먹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아내가 바깥 찌개까지 맛있는 한 상을 차려줬어요. 그때 저는 아내한테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혼자 다 차린 거야? 정말 임금님 수라상이 안 부럽다. 현주야, 너무 고마워. 찌개 냄새 좋지? 내가 끓였는데도 진짜 맛있어. 어서 먹어봐. 저는 아내의 찌개를 한 입 먹으면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대체 못하는 게 뭐야. 너무 맛있어. 어릴 땐 동생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난 결혼하면 보글보글 찌개 냄새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어릴 땐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듣고 컸거든. 정말? 현주 넌 항상 밝아서 그런 가정서가 있는지 몰랐어. 남들도 그런 말 많이 해. 난 세상 모든 아빠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러 다니는 줄 알았다니까. 연애 1년 차가 됐을 무렵 저는 아내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때 아내한테 들었던 가정사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여동생과 6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혼자서 동생을 돌보는 날도 많았다고 했어요. 아내는 힘든 과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어.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만 전생에 아빠랑 원수진 사이냐고 할 정도였다니까. 동네 노름판에 우리 아빠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 노름판 가려고 엄마를 얼마나 닥달했는데. 노름판을 다니셨다고? 어, 오빠네 집에선 상상도 못하겠지? 근데 세상엔 우리 아빠처럼 뻔뻔한 가장도 많아. 돈도 못 벌면서 맨날 집에 오면 식구들만 괴롭혔어. 밖에서 대접 못 받으니까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는 엄청 비겁해. 돈 없으면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애꿎은 엄마를 닥달하냐고. 난 조금이라도 폭력성 있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해. 아내는 폭력적인 장인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욕설이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을 혐오한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 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그런 과거는 생각 안 나도록
앞으론 정말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너한테 과거 같은 아픔이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오빠는 내가 믿지. 정말 그럴 사람 아닌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미래만 그리자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픔이 많은 아내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애 2년 차에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가 있는 아내한테는 결혼 준비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할 때 이미 장인과 장모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장인 장모는 순탄치만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아내는 장인의 만행을 알려주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혼하기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서 입원까지 했었어. 뭐? 입원을 하셨어? 어. 그때 아빠가 엄마가 장롱에 숨겨둔 돈 훔쳐가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는 안 뺏기려고 아빠 막아서는데 아빠는 또 핫도판 가야 된다면서 엄마 밀치고 때리기까지 했었어. 저는 장인 장모의 자세한 이혼 과정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특히 장인은 동네 화투판에 빠진 적이 없었고 돈이 있으면 다 노름판에서 다 써버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장모가 병원에 수시로 입원할 정도로 장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내는 폭력적인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볼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컸으면서도 아내는 장인과 장모에게 각자 인사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이런 말 미안한데 난 우리 아빠한테도 오빠 보여주고 싶어. 못난 아빠였군. 늘 힘들게 하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내 친아빠잖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 솔직히 그동안 아내의 가정사를 전부 듣고 나니까 아내의 저런 생각이 놀랍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뜻이 그렇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내가 따로 약속 잡을게. 장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니까 인사드리려고 하는 아내의 뜻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막상 장인한테 인사를 가니까 장인은 정말 제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장인은 솔직히 말해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장인과 마주한 날 장인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식사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더니 저한테 장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귀한 딸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 자네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첫째 딸이라 아주 금이야오기야 귀하게 키웠어. 네? 아, 뭘 놀래?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막 키우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 달에 딱 50만 원씩은 입금해 줄 수 있지?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자식 키운 보답을 받는 거지. 자네도 보다시피 내가 직장도 없고 월세방을 전전하잖아. 장인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사위가 좀 도와줘야지. 저는 장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 말하는 장인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그런 장인을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날 뭘 힘들게 키워.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고 그래도 아빠니까 딸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얼굴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만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서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뭐야? 그럼 지금 이깟 밥이나 먹자고 날 부른 거야? 이깟 밥이요? 아빠가 나랑 동생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맨날 노름에 폭력까지 휘두른 아빠 때문에 동네에서 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엄마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맨날 노름판에서 날렸잖아요. 뭐야?
이놈의 기집애가 다 지난 일을 뭐하러 들춰? 사위 앞에서 나 개망신시키려고 나왔어? 창피한 건 아세요? 그럼 사위한테 10원 한 장도 받아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빠 이러시면 다시는 아빠 보러 안 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아빠니까 한 번 얼굴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온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막노동이나 뛰어서 돈 버세요. 아시겠어요? 자식 키워놔도 소용없다더니 됐다, 됐어. 나도 필요 없어. 정말 그 순간 저는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었습니다. 장인은 밑도 끝도 없이 돈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장인을 말리면서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장인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하루에도 5통도 넘게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남길 정도로 장인은 집요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장인한테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딸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1번에 저장되어 있던데. 네? 휴대폰으로 몰래 보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곤란해서 자네한테 연락한 걸세. 무슨 상황이 곤란하신데요? 내가 월세하고 관리비를 못 내고 있어서 쫓겨날 판이야. 미안한데 1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나? 김서방,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나도 부모나 마찬가지잖아. 그때 장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장인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장인한테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현주? 자네 남자가 돼가지고 뭘 여자랑 상의하겠다는 거야? 현주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거야. 그냥 좀 도와줘. 아니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자금을 현주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요.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겨우 장인의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과 있던 일을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는 놀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전화했다고? 또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고 그냥 차단해버려. 내가 진짜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너한테 상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말하길 잘했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내는 결혼 준비하면서 장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틈만 나면 제게 전화해서 이상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병원비 좀 보내줄 수 없나?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그게 배도 좀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냥 온몸이 아파서 그래. 아프다는 말에 제가 놀라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장인은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전화를 왜 차단 안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내가 장인어른을 저한테 인사시켜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무리 미운 아버지라도 친아버지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고 차단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보고 살 거라면 아내도 저한테 장인어른 안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딸 마음도 이해 못 하시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아파서 전화한 거라니까. 그러면 병원부터 다녀오시고 영수증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됐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장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팠던 것도 아니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겼다고 방심한 사이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온 겁니다. 한동안 저를 은행처럼 여기던 장인도 잠잠할 때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걸려온 장인 전화에 허를 찔린 거죠. 그때 장인은 아픈 듯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오늘 공사장에서 일하다 이빨이 2개나 나갔어. 이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든데 돈 좀 보내줘.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글쎄 이빨이 딱 부러졌지 뭐야. 나 진짜 사진도 보내줄 수 있어. 그때 장인은 정말로 넘어졌다면서 급기야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한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선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50만 원 정도 보내드릴게요. 이건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마워. 정말 고맙네. 저는 그렇게 장인한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제 성의에 장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며칠 뒤 아내가 장인 생일이라고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러 온 장인이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장인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고기를 못 드세요? 그때 다쳐서 이 사람이 치료비 보냈다면서요. 아, 그게 동네 친구들이 화투를 친다길래 내가 거기서 돈 따면 내 치료비랑 사위한테 돈 갚을 것까지 벌 줄 알았지. 뭐요? 또 화투를 쳤다고요? 대체 왜 그래요? 사람을 대체 어디까지 실망시킬 건데요? 내가 아빠를 왜 챙기는 줄 알아요? 혼자 고독사 할까봐 챙기는 거예요. 그래도 딸로서 아버진 챙겨야 되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아빠는 최소한의 아빠 노릇도 못하냐고요. 노름에서 집안 거덜낸 것도 부족하세요? 아빠 더 이상 나나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아요. 알았어요? 진짜 나 이제 모르겠어요. 더 이상 바라지 마요. 그렇게 아내는 장인 생신을 챙겨주려다 더 큰 실망감만 아는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때는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난 그래도 최소한 사위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자식한테 못난 아빠였어도 나이 들면 우리 생각해서 사위한테라도 잘할 거라고 믿었다고. 근데 이게 뭐야. 난 왜 정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게 만드냐고. 저는 그저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내한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착한 아내한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에는 장인을 모시지 않은 채 식을 올렸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아내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꾸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좋은 미래 그리면서 살자꾸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노력은 무슨 노력? 원래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노력 말고 그저 네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된단다. 아내는 저희 아버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의 정을 모르던 아내가 드디어 가족한테 안정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장인은 구제불능인 반면 장모와 처제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장인이 저한테 왜 한 달에 5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제가 장인을 챙기고 있던 겁니다. 그 당시 처제는 장모와 살면서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 후에 장모님 댁에 가면 처제와 셋이 치맥을 하곤 했답니다. 그때 처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아빠한테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어. 뭐? 네가 왜 그 돈을 줘? 내가 그 돈 안 주면 언니랑 엄마 괴롭힐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언니 가정 지켜. 해준 거 없는 아빠한테 딸 노릇 그만큼 했으면 됐어.
저보다 어린 처제를 보면서 정말 어른스럽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처제한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장인의 인성에 비해 딸들 마음이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내와 처제의 성품은 장모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는 제가 서울에서 5시간 걸려서 내려가면 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사위 왔어. 어서 와. 장모님, 이게 뭐예요? 어디 잔치 열렸어요? 사위 오는 게 잔치지 다른 게 잔치인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어. 어서 앉어. 장모님은 사내 진미를 다 차려둔 듯 한 상을 차려놓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앞에 백숙에 있는 다리를 놔주시는 장모를 보며 말했어요. 세상에, 닭다리가 너무 큰데요. 장모님도 어서 드세요. 난 오늘 같이 일한 사람들이랑 국밥을 한 그릇 먹었더니 배가 불러. 어서 들게. 그때 장모님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뵐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드리기로 했었죠. 장모님은 저한테 고마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자꾸 용돈을 보내주니까 내가 자네 온다고 하면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용돈 보내지 마. 나 아직 한창이야. 운동 삼아 일하면서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괜찮다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먹는데 당연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죠. 저는 결혼 후 정말 행복했어요. 장모님과의 사이도 원만했고 처제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친정이 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딸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내한테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를 챙겨주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거라니까 꼬박꼬박 먹어. 어머님, 이거 저 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네가 친정이 멀어서 친정엄마도 자주 못 볼 거 아니야.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앞으로 날 엄마다 생각하고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님. 이렇게 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내가 혼자서 외로울까 봐 저희 부모님들이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희 부부는 전세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주하고 몇 달 뒤 처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방 하나 남잖아. 그 방에 내 동생 지내게 해주면 어때? 내 동생 서울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여자 혼자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처제 드디어 이직하는 거야? 아이, 처제면 나도 괜찮지. 서울에서 여자 혼자 지내기 위험하잖아. 당신 동생인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고마워. 나도 좋은 방 하나 구해주고 싶은데 당신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미안해. 괜찮아. 처제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저는 처제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처제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제가 빈방에 지내기 시작하면서 통장에 처제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한테 물어봤어요. 처제, 지난달은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달에 또 돈을 보낸 거야? 뭐하러 보내? 저도 염치가 있지. 공짜로 지내는 건 싫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방 한 켠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이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언니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거 다 모아서 처제 시집 갈 때 다시 줘야겠다. 나중에도 안 받을 건데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처제는 한사코 월세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처제는 집안일도 도맡아 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 그런지 처제는 청소도 혼자서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땐
아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처제가 유독 아이를 좋아해서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와 지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란하게 잘 지낼 무렵 처제한테 사건이 생긴 거예요. 처제가 서울에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때 처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부, 그 사람이 좋긴 좋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막 쌍욕을 해요. 저번엔 의자까지 던지려고 했다니까요. 뭐? 의자를 왜 던져? 설마 처제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처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나중에 처제한테도 함부로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때 처제는 이별을 고민할 정도로 고민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제는 결국 고민 끝에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데이트 폭력 심한 거 아시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아파트 정문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처제가 어떤 남자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처제 손목을 꽉 잡은 채 소리를 질렀어요. 왜 헤어지냐고. 난 못 헤어져.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지 말자. 이거 놔. 난 더 이상 너 못 만나. 헤어져. 제발 헤어지게 해줘.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그 남자는 갑자기 처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장 처제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손목을 꺾으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아! 너 뭔데 끼어들어? 형부 되는 사람이다. 감히 우리 처제한테 머리채를 잡아? 간섭하지 말고 가던 길 가. 어린 놈한테 못 볼 걸 당하기 싫으면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딜 감히 내 처제를 건드려? 저는 매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삐쩍 마른 그놈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트 폭력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빨리 좀 잡아가세요. 그렇게 처제가 위험한 순간에 처제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놈은 데이트 폭력으로 나중에 벌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저는 처제한테 그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도 처제는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저는 처제와 돈독하고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었어요. 처제와 정말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있었고 아내는 둘째까지 낳았죠. 육아휴직을 내고 아내는 집에서 3살 아들과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파트에 있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오면 아내는 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텅 빈 집을 보면서 아내한테 전화해보면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잠깐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친구 누구네 집? 미연이라고 왜 있잖아. 걔도 이 근처 살거든.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나 밥 먹고 들어갈게. 오늘만 좀 혼자 챙겨 먹어. 애들 밥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알겠어. 언제 오는데? 한 9시까진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아내는 친구네 있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전화해보면 아내는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 데리고 마트 왔다가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있었지. 둘째 밥 먹일 시간이라 아이 먹이고 갈게. 저는 그때도 아내가 혼자서 애들을 돌보는 시간이 기니까 답답해서 친구를 자주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같이 육아하는 친구와 통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아내가 휴대폰을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끼리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첫째가 울길래 아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내 휴대폰으로 손을 뻗자 아내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뭐야, 당신? 왜 남의 핸드폰을 만져? 애가 우니까 영상 좀 보여주려고 그랬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해? 그럼 당신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난 애들이 뭘 보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해? 내가 놀라서 그래.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져. 저는 그때 아내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보다 못한 처제가 자신의 핸드폰을 켜서 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처제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저랑 밖에서 술 한잔 해요. 그때 저를 부르는 처제 목소리를 듣고 고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애들을 봐준다길래 저는 처제와 둘이 집 앞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시더니 술이 좀 올랐을 때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형부, 언니 믿지 마세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이건 말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언니 남자 생긴 것 같아요. 뭐?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집에 있을 때 안방에서 언니가 자기 하면서 통화하는 목소리 다 들었어요. 이거 알고 한 달 넘게 고민했는데 형부가 더 큰 피해 보질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부가 제대로 뒷조사 한번 해봐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한심한 아빠 보면서 이혼 못하고 참고 사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애들 때문에 산다는 말, 자식 입장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부도 제대로 확인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보세요. 처제는 진심으로 절 생각해서 어려운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날 처제의 말에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처제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안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처제가 들었다는 그 말을 저도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녹음기를 확인했을 때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간드러지는 아내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어디서 볼까? 어린이집도 서너 시면 끝나는데 우리 드라이브 갈까? 오빠 와이프 어차피 늦게 퇴근한다면서 난 내 여동생한테 애들 맡기면 되니까 걱정 마. 저는 첫 녹음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다음 녹음 파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울적해. 오빠, 우리 저번에 갔던 을왕리로 조개구이 먹으러 갈까? 진짜 난 이제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도 않아. 큰일 났어. 어떡하지? 오빠는 와이프가 돈이라도 잘 버니까 아예 다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는 거잖아. 난 복직해야 된다니까. 나 이혼하면 책임질 수 있어? 어? 다른 남자한테 제 험담까지 하는 아내 목소리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이런 아내의 본심도 모르고 저는 늘 혼자 육아하는 아내한테 고마워했던 겁니다. 녹음기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상간남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녹음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집 학부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쓰고 일부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중학교 친구가 아버지 상을 당했다네. 거기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지방에 내려가니까 오늘 새벽에나 들어올 수 있어. 친구 아버지 상?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애들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분명히 처제한테 애들을 맡기고 그 남자를 만날 게 뻔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미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예상대로 아내는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파트 앞에 잠복하고 있던 저는 그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남양주에 있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에도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진을 찍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야외 카페 자리에 다정하게 앉은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터벅터벅. 제가 두 사람 앞에 멈춰서자 아내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방으로 장례식장 간다면서? 그건 네가 날 속이는 것처럼 나도 널 속여봤어. 속은 기분이 어때? 역시나 바람 피던 게 맞았네.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친구야, 정말 친구라고. 친구? 누굴 바보로 알아? 친구끼리 팔짱 끼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붙어서 연인처럼 행동한다고? 그게 아니라 잠깐이야. 부부들 다 잠깐씩 바람 난다고 하잖아. 웃기지 마. 내가 정말로 다른 여잔 몰라도 당신만큼은 믿었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바람나도 당신만큼은 아닐 거라고 믿었다고. 근데 날 이렇게 배신해? 간통죄 없어졌다고 둘이 이러는 거야?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간남은 벙진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때 저는 상간남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이 그러고 싶냐? 너 딸도 있다면서 그런 놈이 유부녀랑 바람을 펴? 야, 네 와이프는 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냐? 사장님, 죄송합니다.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저 죽어요. 제발요.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들어보니까 집에서 노는 백수라며?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가정을 배신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상간남은 제가 본처한테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울며 애원했어요. 알고 보니까 상간남은 와이프가 개인 사업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상간남은 집에서 딸을 키우면서 아내 돈으로 놀고 먹던 백수였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자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어떻게 하면 나 용서해 줄래? 나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살아. 야, 넌 내가 우습냐? 내가 그동안 네 사정 다 봐주고 이해해 주니까 이런 거지 같은 상황도 이해해 줄 것 같아? 짐승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어. 넌 사람이 왜 그러냐? 너 같으면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우리 애도 둘이나 낳고 살 정도로 사랑했잖아. 여보. 난 이미 너랑의 신뢰가 바닥났어. 내가 너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해봤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내가 넘어갔으면 평생 속을 뻔했다는 게 더 화가 나.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너 같은 여자랑 애들 절대 못 키워. 저는 일부러 처제가 알려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혈연 관계인데 제가 그 사이를 망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제가 알려줬다는 사실은 비밀로 한 채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남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제가 고소하자 상간남의 집안도 발칵 뒤집힌 겁니다. 결국 그 남자도 이혼을 당하고 만 거죠. 저도 아내한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한 여자하고는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다면서 양육권을 다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애들을 책임지려는 노력조차 안 보일 수 있는지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을 한참 잘못 본 겁니다. 결국 소식을 들은 장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다 애를 잘못 키운 죄야. 다 내 죄세. 날 원망하게나. 아닙니다. 장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자네 같은 사위 잠시나마 얻어서 고마웠어. 내가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네. 장모님은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살던 아파트도 내놨어요. 처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그리고 형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동안 저한테 참 멋있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끝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 시간만큼은 잊지 않을게요. 형부는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언니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세요. 처제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처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겁니다. 전 아내는 이혼하면서 동사무소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처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조카들 잘 있냐고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아내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제 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세요. 너무 일찍 엄마를 잃은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만 큽니다. 그래도 제가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좋은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족은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도 작은 공동체라고 불리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전 아내한테 바라는 건 하나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떳떳한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애들한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정말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은 이렇게 배신으로 끝이 났지만 다른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